네. 자, 여러분 마감 스포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쟁점들을 다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서요. 일단 저희 반도체 점검하고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쭉쭉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좋은 뉴스다라고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뭐 뒤에서 뭔가 캥기는 건 없는 것인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 삼성전자 지분 취득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입니다. 자, 7자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오전장 그리고 오후장 또한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고점을 높이면서 장중의 고점이요. 75,000원 현재 호가 움직임 나타납니다. 플러스권 나타나죠. SK하이닉스 4거래일 음봉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그래도 뭐 상관없이 디커플링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좋아서 투자한다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영권까지 확보하는 이러한 의중에 우리는 좀 더 우려를 표명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 뭐 경영권까지 확보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취득을 하면서 그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지배력을 조금 높이겠다.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아직 뭐 확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에서 지금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분 취득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인텔에 대한 지분을 20% 정도 취득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여타 이제 반도체 기업, 특히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는 더더욱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정부에서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의 판매는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뭐 중국에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이제 딴지를 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내 매출 구조를 본다, 기업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중국 매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이제 간섭으로 인해서 중국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건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미국 정부가 취득을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AI에 대한 이제 과열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내에서 이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방어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상 긍정의 의견으로 또 볼 수 있는 재료 그리고 AI 버블에 있어서는 글쎄요. 그냥 조정의 빌미 정도로 흐름을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주가를 봅시다. 5에서 6만 들기까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6에서 7까지는 단숨에 갔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사실 그것의 기반에는 빅테크가 붙었기 때문이었고 근데 지금 빅테크 과열 논란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지분 투자 얘기가 또 나오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7을 어떻게 할 거야 구간에서 그래도 올렸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의견이 뚜렷하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사실 중립 의견을 드렸어요. 중립 의견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순수하게 차트만 보게 되면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매수 구간이라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전자의 어떤 5일선과 20일 이평선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5월 달까지 보게 되면은 단기 이평선 지금 화면 보시면 파란 게 이제 21선이고요. 그리고 초록선이 5일선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과 21선이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5월 달까지 보게 되면 골든크로스 났다가 데드크로스 났다가 골든크로스 났다가 데드크로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골든과 데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달 이후부터는 데드크로스가 안 나요. 그러니까 21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우상향을 하게 되면서 중간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월달 그리고 7월달 같은 경우도 21선이 지지란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란에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이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왜 중립 의견을 드렸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 전반적인 여건을 봤을 때 약간은 조금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시장 대비 삼성전자 많이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만약에 오늘 그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제 시장이 3,100포인트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그때도 삼성전자 21선을 과연 지지해 줄까?
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삼성전자 수급을 볼 때는 외국인의 수급을 또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와서 외국인의 수급을 보게 되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예. 수급이 매수보다는 매도한 날이 좀 더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게 7월 30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보게 되면 매도한 날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에서도 7월 31일 날 최고가 74,000원을 찍고 주가가 옆으로 누운 원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장이 지금 보면서 추가락이 제한이 될 건가 아니면 추가락이 나올 건가 여기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 그 영향으로 해서 외국인이 매도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매수 전환될 것인가 이런 확인해야 할 변수가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중립 의견을 좀 드린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라인에 접근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맞지만은 순수하게 차트로만 해석하기 힘든 부분인 두 가지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확인 후 대응하자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중립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8월 말일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이벤트들이 많다라는 건데 네네. 그때까지 지수가 3,100을 지켜주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보시는 네, 그렇죠.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또 큰 산 하나가 있잖아요. 잭슨홀. 예.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글쎄요. 파월이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동안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데이터에서 우리는 결정할 거다. 예. 그 얘기를 지금 몇 년째 계속 몇 하고 있잖아요. 년째, 예. 네,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똑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시장이 또 실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잭슨홀 네. 21일 현지 시간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말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계속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는 강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수는 3,100선을 지켜주는가? 과연 삼성전자는 21선을 계속해서 닿으면 튈 준비를 하는지 아니면 거기서 이탈시키는지를 보면서 흐름을 잡아갈 곳이다. 하지만 계속 본다면 두 분의 의견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 의견이기 때문에 그 기회,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 지금부터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화제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 종목 같아서요. 바로 여쭐게요. 오늘 올라오네요. 네, 그렇죠.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해소했다 국면으로 보세요? 뭐 해소했다라기보다는 그런 뭐 좀 시끄러운 이슈는 아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원전 계약 이면 얘기는 원래 계약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었고 뭐 얘기가 뭐 이번처럼 나온 건 아니고 소문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당시 투자자들이 외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내용 자체는 과거에 UAE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제 원전 팔 때도 비슷한 계약을 체결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때와 이제 좀 더 내용이 좀 더 포괄적이었다라는 겁니다. SMR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원전 수주할 수 있는 지역을 좀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뭐 국내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뒤집어 생각을 하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다른 지역 내에서 수주를 한다. 뭐 충분히 수주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을 설계하는 쪽은 강하지만 원전을 건설하는 쪽은 상대적으로 기술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에 대한 이제 주 기기를 이제 발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 웨스팅하우스에서 일정 부분 이제 원전을 수주해 온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보면 그 원전에 들어가는 주기기에 대해서 이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원전 팀이 수주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뭐 영업 이익률이 조금 감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주 가능성은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예. 원전 비중보다는 다른 발전기에 대한 비중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올 초에 주가가 올랐었던 건 원전 때문에 올랐다라기보다는 가스 터빈 발전용 기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미국 내에서 지금 한 2군데 정도의 가스 터빈 발전소와 지금 계약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향후에는 원전이다라기보다는 가스 터빈 발전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런 뭐 원전이 아니라 가스 터빈 쪽으로 관심을 좀 갖고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슈가 나타나기 전부터 우리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가스터빈 관련한 키워드에 더 집중하면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실어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노이즈가 사실 어제 또 그저께 대체 때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해석과 해석의 융합과 함께 그것이 시장이 판단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망하면서 때를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접수를 받겠고요. 자, 정태근 이사님. 네. 지난주 오후의 쟁점 타픽 두산노빌리티였기 때문에 사실 어제 저희가 네. 추가 전략 받았을 때 6 네. 지지 라인을 잘 보자였잖아요. 근데 오늘 그게 딱 깨졌을 때 네. 6 지지 라인이 깨졌을 때 투매 물량이 꽤 많이 나왔었던 것으로 확인돼요. 네네. 근데 그때 정말 신기했었던 거는 외국인이 들어갔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과 동반했으면 사실 오늘 지금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6만 원 지지 여부 보자고 말씀드린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후회가 돼요. 차라리 5로 할 걸 뭐 이렇게요? 네. 예. 아니 버텨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말씀드릴 거리랑 그 후회도 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하락 나오고 오늘 장중에도 14%가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다 땡기고 마이너스 3%까지 낙골 줄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일단은 일시적인 노이즈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예를 들게 되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적 노이즈 때문에 급락한 종목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 코스맥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 급락이 계속 연속해서 나와요. 나오다가 겨우 하락이 멈추게 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하루 만에 이틀 급락 오늘 뭐 장중까지 치면 이틀이라서 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루 14% 하락을 마무리 짓고 이렇게 빠르게 회복시킨다라는 건. 그날 외국인의 어떤 선택이 정말 맞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또 이제 반대되는 기사가 너무나 많이 나고요. 사실상은 위닝이라는 이 주스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뉴스가 맞아요.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언론 플레이에 속은 건지 어떤 건지 참 이게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참 그때 흔들지 말 걸 생각이 드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원천 기술이 없다라는 건 아마 다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체코 같은 경우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한 기당 13조거든요. 그럼 13조에서 한 1조 1,000억 정도 주는 게 이게 큰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SMR 쪽 같은 경우는 뭐 허가라든지 이런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어 파워, 테라파워, 그리고 엑세너지 이쪽으로 이제 협력해서 이제 시장을 진출하고 있는데 지금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이미 SMR 주기 관련 계약이 체결이 된 상황들이고 그리고 뉴스케어 파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2개 정도의 모듈을 이미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뉴스케어 파워가 미국 내에서 하반기 내에 빅테크라든지 그리고 유틸리 쪽으로 계약을 맺게 되면 바로 공급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어제 강조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지금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요거는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오해 정점에서 말씀드렸듯이 단기 변동성은 일단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괜찮다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이제 회복이 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후가 됐던 지금이 됐던 저가 매수가 기회가 됐다라는 건 공동 분모기 때문에 일단은 원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특히나 SMR 쪽 같은 경우 대장인 두산 에너빌티는 계속 좋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네. 하단 자막에 54,000원대 네네네. 지지력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미 있어요? 네, 사실 장중에는 지금 이제 가격을 보게 되면 오늘 출발했던 가격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 이틀, 3일 정도 바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계속해서 세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장중에 아침 이제 10시 50분, 11시를 기점에서 계속 이제 낙폭 추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좀 빨라요. 빠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이게 일시적인 노이즈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중요한 가격대라고 생각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54,000원도 조금 의미 없는 가격대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쪽에 만약에 이제 6만 원권을 회복시키게 된다라면은 뭐 더 이상 노이즈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일단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은 분명히 맞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후의 정점에서 말씀드린 전략과 좀 바뀐 부분인데 요건 시장 상황이란지 종목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한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또 시장의 매력이고 네네. 잘 그때 적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진짜 51,000원 왔을 때 판단을 요구받는 거고 또 지금 구간에서 판단을 요구받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 참 어려운 구간이기도 하죠. 현재 구간에서는 관망 그리고 계속해서 지지하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호흡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봐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이에 있어서의 흔들림은 일단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강하네요. LNF 보겠습니다. 근데 혼자 강해서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싶습니다. 탄산리튬 하면 사실 다른 종목군들 같이 다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LNF는 유독 계속해서 강하게 가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한 특별 포인트 같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로 좀 보세요, 임순재 대표님? 네, 뭐 최근에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예. 전반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이 그죠.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뭐 중국 정부에서 이제 리튬 광산에 대한 채굴을 좀 제한을 하면서 리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일 기준으로 보면 탄산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86위엔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6월 23일 날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저점이었는데 킬로그램당 57.7위안이었으니까 이거에 비해서 거의 50%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일단 양극재 업체에서 보면 지금 계속 이제 평가 손해에 대한, 그러니까 재고 손실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일부는 재고 평가 이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LFP 배터리 양극재도 지금 양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LFP용 양극재에 대해서 뭐 양산을 계속 지금 뭐 하겠다라고는 얘기했지 뭐 구체적인 건 없는데 LNF는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해서는 좀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가를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제 리튬 가격의 반등이 이뤄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주가도 지금보다는 좀 더 비슷하게 뭐 이런 반등과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좀 여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전기차 판매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3원기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예상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셀 업체의 공장 가동률이 50% 전후가 될 만큼 상당히 공장 가동률이 저조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셀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저조하다라고 하게 되면 양극재 수요도 그거에 맞춰서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점 여전히 좀 있고요. 이와 더불어 미국 내에서 이제 10월부터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전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 업체들의 주력 시장이라고 불리게 되는 미국 내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은 일단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간다라고 하기에는 결국에는 수요에 기인한 개선세를 계속 봐야 한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자, LNF 필두로 그렇다면 지금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가 다뤘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그때 우리가 어떤 결론이었냐면 일단 들어가고 손절 라인 설정해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런 종목은 괜찮다 네네.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떨어질 땐 또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또 올라가더라고요. LNF는 지금 어떤 구간으로 활용이 네. 가능해요? 아직까지 뭐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뿐만 아니라 이전 같은 경우에 2차 전지를 단기로 보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봐야 되냐고 여쭤보실 때 2달에서 3달 그렇죠.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5일선과 21선이 이제 7월 3일 날 골든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에 5일선을 지지라인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5일선 지지라인으로 가고 있다가 5일선 위에서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흐름들이 한번 나왔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7월 29일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1선이 돌파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또 8월 13일 이후에 또 옆으로 좀 눕는 형태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시적인 어떤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였던 그 분위기가 완전히 식은 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지금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지금 시끄러운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가 일시적으로 그런 연유 때문에 좀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순환매가 오게 되면은 아마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잠시 소외가 된다라면은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그 조정이 어느 부분으로 봐야 되느냐. 241선 지지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하늘색 선이 241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241선을 지금 2023년도 8월 9일 날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한 번도 회복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제 돌파가 됐거든요. 그럼 중요한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장기 성장성과 장기 추세는 좀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만약에 241선이 이번 조정 기간에서 지지력을 보이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여지가 좀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41선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21선과 나머지 이평선을 건너뛰고 굳이 241선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정이 좀 길어지게 되면은 이 파란색 선이 21선과 하늘색 선이 241선을 만날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자리에서 골든크로스가 날 건지 말 건지 그런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1번 한 241선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241선이 지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긴 하지만 2달에서 3달 정도였던 시세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조금 확인해 보자라는 스탠스셨잖아요. 네네. 2차 전지는 상관없고 지금도 가능하다는 의미일까요? 이게 그 업종으로 보느냐 종목으로 보냐면 제한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수에 영향을 받는 반도체 대장 기업들 같은 경우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을 연동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가게 되면은 종목 자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테스라든지 코아시라든지 이런 종목도 시장과 무관하게 그리고 삼성전자와 무관하게 또 상승이 나고 있거든요. 별개로 봐야 되잖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전방 기업들과 지금 시장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 조금 전에 그 테스라든지 코아시라든지 이런 종목들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LNF 같이 업종과 그리고 시장과 별개의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요거는 달리 봐도 되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LNF 일단은 보시죠. 더 구조적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숙제도 있지만 현재 수급상 그리고 241선을 돌파했다라는 그 의미와 함께 일정 부분은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있다로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잭슨홀에 있어서의 약간 불안감 때문일까요? 바이오주가 최근 들어서 조용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펩트론 보겠습니다. 좀 어제 낙폭이 컸는데 아래꼬리 달고 다시 또 21선 위로 안착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만회하려는 흐름이 나오고요. 최근 들어서 나타난 뉴스는 이제 G2G 바이오라고 여러분 상승 상위단 종목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약간 대결구도 보도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약물 지속형 주사제로서 약간 겹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시총 차이가 워낙 커서 어떤 흐름으로 지금 펩트론을 바라봐야 하나 싶습니다. 일단은 매크로발 지금은 좀 피해가자 국면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펩트론의 본업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도 되는 예쁜 자리로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는 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네. 뭐 추세적으로 뭐 이탈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인하 쪽으로 지금 이제 많이 방향을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의 이제 바이오 품목 관세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바이오주 관련 쪽으로는 조금씩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장기 지속형 이제 기술에 대한 기술 수출 가능성 여전히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비만 치료제 쪽으로만 이제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비만 치료제 이외에 다른 이제 일반 약에도 이제 장기 지속형 관련된 그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7월에 이제 루프원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립선암 치료제에 대해서 장기 지속형 그런 이제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일본의 다케다 제품에 대해서 이제 제너릭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장기 지속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양산화 가능성을 이제 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라이 릴리와의 이제 기술 수출 가능성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양사 간의 공동 개발 이후에 이제 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펩트론 같은 경우도 장기 지속형과 관련된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좀 수출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뭐 주가가 옆으로 조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펩트론은 그러면 이 고가권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세 이탈 정도로 흐름을 보고 있지는 않다로 정리가 됩니다. 자, 정태우 이사님. 네. 바이오 워낙 유망 종목들이 많아서요. 네, 그쵸. 그 가운데 펩트론도 사실상 대표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그럼 고가권 지금 잘 지키고 있다에 있어서 잘 버티는 건가요? 글쎄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약간은 추가락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알보리 펩을 포함한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하반기에 금리 이슈 말씀드리면서 네. 계속 바이오 좋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슈도 많고 한데 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참 못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일각형 바이오인지 뭐 알트전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아마 이런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내에서 뭐 G2G 바이오 같은 개별 종목을 제외를 하고 조금 그래도 시가총액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 이슈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삼성전자에서 말씀드렸던 잭슨홀 미팅.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얘기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만약 여기서 부정적으로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월이 했던 얘기 또 리바이벌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게 바이오 쪽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로 좀 봐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일단 매수 의견은 좀 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 올해 4월 달부터 한번 패턴을 좀 봐야 되는데 자 4월 달에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4월 달부터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되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21선을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여태 하한가 맞았던 자리가 이제 또 61선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좀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61선 부근에서 이제 상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다시 21선 다시 상승 나고 난 다음에 다시 21선을 접근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4월 달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그럼 지지 라인에 매수 자리네?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때와 상황이 좀 다른 것이 일단은 이제 그때는 금리 이슈가 없었고 지금은 금리 이슈가 있고 요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금리가 이슈가 없다라면은 지지 라인입니다. 이건 매수가 맞다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어쨌든 찜찜한 금리 이슈고 잭슨홀 미팅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네.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매수 의견을 드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에 반드시 3%인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 주가 꺾이게 된다라면은 차라리 그냥 더 싸게 산다 생각을 하고 61선 부근이 있거든요. 61선 부근이 24만 원입니다. 차라리 그 부분까지 기다려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기관 수급을 보시면 이 초록색 선이 기관 수급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영향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주가가 좋을 땐 이런 것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이슈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35만 원 돌파를 하려다가 지금 장대목을 2번 연속 맞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기간 수급을 또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는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더 뒤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흔들리는데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어느 정도 걷어진 후에 바이오도 논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의견이 조금 갈리니까요. 잘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길 바라면서 지수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저희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그래서 인버스 쪽을 고려해야 하는 선택지 중에 하나인가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좀 대비를 해야 한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 그렇다면 지수가 횡보하다가 조금 41선까지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용할 수 있는 구간처럼 보시는지 기관이 지금 곧버스에 최근 한 2거래일 들어와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레버리지 쪽에서는 물량이 좀 빠져나가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이 코덱스 쪽을 자꾸 담고 빼고 하는 게 기관인지라 일일비할 건 없어 보이긴 하지만요. 네, 그렇죠. 일단 뭐 기관들도 해지 차원에서 네. 뭐 인버스를 할 가능성 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금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뭐 잭슨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뭐 관세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그 부분이 시장 내에서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겠느냐, 과연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국내 이슈가 지금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수는 3,000선 수준에서는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 3,000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인버스를 조금 관심을 보셔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켜보자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ADR이라고 그 매수 세력, 매도 세력 크기 비교하는 거 있는데 75 아래면 뭐 과매도처럼 우리가 인식하곤 합니다. 근데 어제부터 그 과매도 구간에 지표는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고민이 됩니다. 활용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세요? 네,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서는 해지를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 3,200포인트까지 지수가 상승했던 원동력은 잘 아시겠지만 정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정책 기대감에 맞는 정책이 현재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오늘 여당의 모 의원이 아시겠지만 배당 소득 관련돼 가지고 이제 25% 법안을 낸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대감이 있을 때 빠르게 그 기대감에 부합하는 정책이 나와줘야 제가 호재가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거를 뭘로 계속 비유를 하고 있냐면은 그 라면을 계속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한밤중에 이제 그 추출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라면 막 끓여가지고 김 원어먹을 때 그때 빨리 먹어야 맛이 정말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안 먹고 라면이 불 때까지 기다릴 때 먹으면 그 라면이 맛이 있나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왜 뜬금없이 이걸 비유를 하냐면은 정책 기대감도 좀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시장이 이 기대감에서 쭉 무럭무럭 해가 시장이 무럭무럭 자라날 때 그때 영양분을 주듯이 그때 이렇게 한번 이 정책이 나왔다라면은 지금 이미 최소 3,500포인트 이상 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7월달 이후부터 지수가 누워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기대감 맞는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그러한 구간들 속에서 뒤늦게 나오게 되면은 불은 라면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지만 정책 기대감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받쳐주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조방은 무너지니까 가지시장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오늘 일부 원자력 관련주로 올라오게 되면서 종목 심리 살아나게 되면서 시장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 이 섹터, 종목들이 현재 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내일 이후에 오늘 같은 회복 흐름이 지속이 되지 않게 된다라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1,300 종목이거든요. 상승 종목 수가 343 종목밖에 안 돼요. 하락 종목 수가 월등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막에도 나오고 있듯이 3,1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은 큰 수익은 안 나겠지만 해지 차원에서 뭐 인버스 같은 이런 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21일 날 뭐 노란봉투법 체제 개편안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가 지금까지 좀 이야기인데 여기 한미 정상회담, 잭슨홀 등등까지 확인할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의견까지 여러분 판단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는 것으로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